안녕하십니까. K정책연구원의 강석훈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는 지난 5개월간 대한민국 100년 비전 2045 그리고 아젠다 2022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 2045는 2045년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비전을 설정하는 프로젝트이고 2022는 이 비전 2045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는 12개의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여기에 약 60여 분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하셔서 현재 약 40여 개의 아젠다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아젠다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기회를 가지고자 했으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재정 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저희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정책 분야 아젠다로 발제를 해주실 분은 K정책연구원의 박형수 원장님이십니다. 박 원장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세 재정 분야의 띵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하신 이 조세 재정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지정 토론을 위해서 역시 우리나라 조세 재정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신 서울시립대의 김우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이 자리에는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제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컬리지의 박상래 팀장님과 정자연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플랫폼 하우스 프렌즈의 김진아님, 박상훈님, 윤여주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소리 청년국회의 박기현 부의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오늘 발표가 청년 세대의 미래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재정 문제인 만큼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K정책 플랫폼에서도 저희 허재준 연구위원님, 권남훈 연구위원님, 이태환 연구위원님, 전병목 연구위원님, 양재진 연구위원님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수 원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제 제목은 국가재정의 문제점과 재정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의 추이를 나타내는 이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재정은 그동안 2008년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는 이 복지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가운데에서도 이 국민부담이라고 하는 국가의 세입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30% 이내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경제개발의 지원이라든지 우리 사회개발 투자, 또 두 차례의 경제위기 극복, 복지지출 확대라고 하는 그때그때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이후부터 매우 이상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출이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그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증가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2019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을 악어의 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악어의 윗턱에 해당되는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출의 재원이 되는 재정 수입, 악어의 아래턱이 되겠죠. 이 아래턱이 점점 감소를 해서 이 악어의 입이 점점 벌어집니다. 이 격차를 우리는 재정 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더라도 한 20조 원 내외
정도로 국가의 수입이 매년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20조 이 범위 내에서 지출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재정 운용을 해왔었는데요. 2019년부터 갑자기 이 빨간색 이 지출 규모가 40조 원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수입을 보시면은 20조 원이 아니라 거의 이제는 제로 수준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이 격감을 하고 있고 지출이 늘어나는 악어의 이 현상이 우리나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우리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그래프가 일본의 재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이 악어이입이 벌어져서 국가 채무 비율이 악어이입이 벌어지기 시작한 1990년에 국가 채무 규모가 GDP의 66%에서 우리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9년도에는 무려 225%가 되는 이 악어이입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어떤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2000년 초에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가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4차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적자 규모가 무려 119조 원. GDP로 따져보면은 6.1%에 해당됩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 적자 규모가 4.6%였고요.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적자 규모가 3.6%였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과거 2차례 경제위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우리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했던 적자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4차 추경 이후에 119조 원 적자였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재정 적자 규모가 72조 원이었기 때문에 한 47조 원 정도? 이 차이? 47조 원 정도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47조라고 하는 거는 119조 원에 불과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재정 적자의 한 40% 정도는 코로나19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60%는 코로나19가 아닌 구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적자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재정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보면은 재정 적자 규모가 120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계속하겠다. 앞으로 2024년까지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재정 악화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악의 입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런 거냐? 우리 이제 정부나 우리 청와대 쪽에서는 우리 선진국이나 G7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IMF의 집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대한 규모가 GDP의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평균이 14.2%, 9.6%, G7 평균이 14.2%니까 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정 확대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호응을 잘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었고 그로 인해서 재정 투입이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입니다. 외국에 보시면 선진국이나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지출이 급속하게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코로나19가 극복된 다음에는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재정 적자 규모가 이 빨간 선인데요. 재정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G7 국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보여지는 2022년 이후에도 지출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이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극복되기
된 이후에도 지출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정적자가 코로나19 때 늘어난 재정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채무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문제는 과거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이런 구조적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양입, 제출, 그러니까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절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서 이런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일시적인 재정 적자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재정 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정책적인 대응 없이 저희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 준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법적인 어떤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구조적인 재정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거다,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규모가 지금 현재 GDP 대비 12.1%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보장위원회죠. 우리 총리께서 위원장이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017년에 전망한 바에 따르면은 2060년에 우리나라 복지 지출 규모가 GDP의 28.6%로 현재보다 2.6배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2070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86%에 달한다라고 하는 기준선 전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결국 지출은 증가를 하는데 세입이 그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국민 부담 증가가 없는 복지 확대가 지속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이게 가로축이 복지 지출의 규모입니다. 일본이 무려 10% 정도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복지 지출을 2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그런 과정에서 세로축이 국민 부담입니다. 국민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줄었죠. 이런 재정 운영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66%에서 225%, 이제는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거의 250%에 가까운 정도의 국가 채무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맨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세출의 증가, 복지 지출의 증가에 따라서 세입도 같이 늘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을 급속하게 늘리는 이런 현상이 과거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처럼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써 시작된 지가 한 2, 3년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복지를 포기하고 낮은 조세 부담과 작은 국가 채무라고 하는 국가 재정 전략을 아주 오랫동안 추구를 해왔었죠. 이제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될 때가 돼서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낮은 조세 부담과 작은 국가 채무라고 하는 재정에 있어서의 다른 정책 목표와 균형 있게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K정책 플랫폼의 국가재정 운영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이야기를 해야 우리 정부 당국, 우리 국민 여러분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복지 지출은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늘리는 게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 50년 동안에는 매년 GDP 대비 0.22%씩 늘려왔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향후 4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증가되는 속도를 따져봤더니 연간 0.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베이스라인 전망, 기준 전망보다 조금 더 복지를 확대해야겠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 0.5% 정도씩은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현실적인 숫자에 같다라고 해서 제가 복지 지출은 연 0.5%포인트씩 늘리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게 국가 채무. 국가 채무로 어떻게 이 부분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3.9%, 이거 2020년 숫자입니다. 2060년까지 우리가 GDP 정도 수준, 100%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우리 복지 지출의 재원은 국민부담,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국민부담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를 시상을 해봤더니 0.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0.4라고 하는 숫자는 과거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국민부담을 늘려봤던 속도 0.32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늘려가야 우리가 재정을 국가채무 100% 이내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 물론 굉장히 우리가 복지지출 많이 늘리는 정도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 여망을 수요를 감안해서 늘리는 정도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의 증세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0.5, 100%, 0.4라고 하는 숫자가 매직 넘버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 이런 숫자를 제시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아주 장기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곧 여러 대선 주자들께서 여러 공약을 이제 제시를 할 텐데요. 그 공약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 되는 리저너블한 어떤 이런 숫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그 후보가 어떻게 보면 복지 지출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이 적절하게 되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아주 기준이 되는 이러한 어떤 숫자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 이런 숫자들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런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곧바로 회의 김우철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박형수 전 원장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문제 또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얘기들은 결국은 이제 지금 재정 환경 그리고 나아가서 재정 운영 방식이 과거와는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제 사회 환경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저성장이 이제 도래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사회가 왔고 그래서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얘기한 재정 트릴레마라고 하는 낮은 채무가 유지가 안 되고 또 낮은 국민 부담률이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의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장기 재정 전망은 이게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년에 160%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정부는 어떻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 2060년에 40년에 이제 100% 근처에 가고 그때부터 점차 줄여가는 어떻게 보면 좀 환상적인 역유자형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보관을 제시하진 않았죠. 다만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총 지출, 전체 세출이죠. 이것을 경상성장률 묶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출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관리재정 적자가 지금 거의 6%대인데요. 이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이제 그런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정부가 작년 하반기 때 제시한 재정준칙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할 때 이제 정부가 의욕을 보인 건데 과연 정부가 말한 100%를 찍고 그 이후에 80% 후반대로 줄여가는 부채 비율을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얘기한 이런 그 재정 준칙의 조건들로 과연 그게 달성 가능하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렵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를 상한을 3%로 둬야 간신히 채무 비율 75%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엄격한 재정 준칙을 제시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박형수 원장님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은 세무 비율을 매년 이제 1% 포인트 정도로 묶겠다 증가 규모를 그러려면은 이제 복지 지출은 0.5에서 묶어야 되고요. GDP 대비로 그 이상 늘어나면 안 되고 또 국민 부담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다 합친 거죠. 그거를 0.4%포인트씩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이 숫자를 보면은 복지 지출을 얼만큼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해야 하고 고령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0.5%포인트 증가라는 건 상당히 사실은 인색한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사회보험료와 증세죠. 그걸 다 합쳤을 때 매년 8조 원씩이니까 이게 매년 8조 원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첫 해는 8조, 두 번째는 16조 이런 식의 어떤 증세 규모가 누적된다면 무척 커지는 거죠. 그랬을 때 10년이면은 뭐 거의 80조 이 중에 이제 절반을 만약 사회보험료 증가액으로 본다면 나머지 40조는 이제 우리가 담당의 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세입 확충 규모와 또 복지 지출을 지금처럼 또는 지난 10년처럼 계속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신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자 오늘 재정 적자 규모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이 올해 6%입니다. 작년에 6%였고요. GDP 대비로. 그러니까는 지금 2,000조이기 때문에 120조씩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 3%포인트로 맞춰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5년 또는 길게 10년 내에, 60조 정도의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증세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보시는 바처럼 지금 많은 올해 이제 연말에 대선의 주요 공약들이 제시가 될 텐데, 이미 나온 공약들을 봤을 때, 지금보다 돈을 훨씬 더, 그러니까 증세를 하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떤 돈이 많이 드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지금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분들도 똑부러지게 세액 확충 규모, 증세 규모를 얼마나 하고 어떤 방식으로 증세를 하고 사회보험료 또 증액을 하려면 이게 결국 연금 또는 건강보험 개혁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나온 분들이 없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 이런 데 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시간 제약상으로 중간에 짧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지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패널들과의 그 디스커션, 토론을 하기에 앞서 저가 하나만 좀 우리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2050년, 2070년 이러니까 이게 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라서 그때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너무 먼 얘기 아닌가 하는 좀 감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 뭐 3년이나 5년 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번 스탠스를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 그걸 바꾸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MB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매년 한 20조 정도 세입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나라 살림을 그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 유지되고 오고 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그게 세출은 40조로 이렇게 2배가 뛰면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또 이 동력을 만들어서 다시 옛날처럼 내지는
아니면은 20조, 20조가 좀 그러면은 지금 제안했던 것처럼 뭐 40조, 40조 간다든지 30, 30조 간다든지 하는 정도로 다시 이 물꼬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요.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게 예산을 짜고 또 국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고 하는 그 과정이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말 세출 줄이기 힘들고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을 늘리기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 물꼬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거는 정말 강력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 그걸로 안 된다고 한다면은 법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뭐 6%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든 3.5%든 이렇게 더 못 내게 하는 대규모 적자를 못 내게 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장치를 둬서라도 이걸 이 물꼬를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2050년, 60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다음 정권에서 아마 그런 깃틀 정도, 닦을 정도만 물꼬를 바꾸는 정도를 할 거고요. 그걸 그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가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시 건전 재정의 길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악어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물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 재정 문제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표 내용이나 기타 재정 문제 등에 관해서 좋은 구견을 주시면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다만 말씀하실 때 어디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재현 연구원입니다. K4에서 복지혜택, 국민부담, 국가채무의 적정 조합을 위한 수치적 목표를 제시했고 그러한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K4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K4이 제안한 전략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예외 시그널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국가 재정 전략은 이상적인 목표일 뿐 정치적 논의에 따라 얼마든지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국형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와 같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엄밀한 기준을 둬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지금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복지 지출의 인상률을 낮추거나 국민 부담을 더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정에 앞서서는 당연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죠. 목표 달성을 위해 정교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타이트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발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자연님 감사드립니다. 네. 한 두세 분 정도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토론자나 또 여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상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박상래 팀장입니다. 일단 국가 재정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세출도 억제해야 되고 세입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그 중요성하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저는 세출 억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세출 억제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이 세입 확충, 예를 들어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출 억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출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새롭게 늘어나는 지출도 줄이는 뭔가 시스템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박형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기존의 지출 줄이는 거에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하고 동력 형성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재정 정보를 직접적으로 찾아볼 만큼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분들이 좀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보시고 최대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 전문가의 지적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그 재정정보 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재정준칙 논할 때 아까 김우철 교수님 자료에서도 봤었는데 페이고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지출을 줄이는 방법,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좀 돈을 아껴 쓴 사람이 칭찬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많이 쓰려는 노력만 하고 그 사람들이 칭찬을 독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좀 바꿔야겠죠. 워낙에 앞으로의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하게 명확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껴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님들께서 조금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미래 세대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그런 재정 전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원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네.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자연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게 국가 재정 전략을 만들고 재정 준칙을 만들었을 때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이게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입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자국채를 무려 한 13년, 14년 동안 그걸 지켰습니다. 적자를 내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영하겠다고 원칙을 수립을 하고 12년 동안 그걸 지켜왔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국가재정 전략을 새로운 전략을 이렇게 짜게 되면 그걸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비상적인 상황, 이런 코로나19 갑자기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예외적으로 그걸 넘어서는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만 잠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돌아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으면 그래서 지출을 더 많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인 목표보다 더 낮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오버했던 것을 우리가 더 상쇄시키는 어떤, 그래서 다시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관리장치 같은 것을 아까 안정장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걸 당연히 만들어야 이런 중장기적인 재정 목표가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이게 잘 지켜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목표 수치는 가능한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복지 지출 목표나 그런 것은 가능한 낮게 잡아야 된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동의를 하고요. 아까 우리 박상래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세출 억제가 더 중요하다. 미래 세대에게는 그 말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는 시간 제약상 그걸 많이 못했는데요. 우리 복지 지출은 제가 아까 0.44가 노인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현재 우리 복지 제도만 가지고도 0.4%가 넘는 복지 지출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양극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인 문제 이외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0.4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복지 이외에 나머지 세출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세출은 늘리지 않는 걸로, GDP 대비로 늘리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 지출을 잘 관리를 하고 낭비적인 지출 같은 경우에 그거를 삭감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납세자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이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서서 이런 낭비되고 있는 지출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런 예산들이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돼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국민들이 그걸 안 다음에 그 이의 제기를 하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우리 재정준칙이나 페이고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아까 마지막 한 가지 국가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없겠느냐. 요즘에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지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SOC 우리 지출이라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들을 가져다가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작은 돈을 가지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없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어떤 복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SOC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나 AI나 어떤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투명하게 내지는 중간 과정들을 복잡한 과정들을 단순하게 만들고 아니면은 사람이 개입을 해서 복잡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투명화시키게 되다 보면은 실제로 국가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고 잠깐 말씀하시죠. 예. 지금 너무 다들 소중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들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행정부와 의회가 주로 재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죠. 근데 행정부도 또 의회도 세출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할 정치적인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행정부 위주로 예산을 관리할 때는 아까 말한 좋은 전통, 내부적인 어떤 재정 준칙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그리고 또 정치 세력의 교체가 있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수단은 이제 세출을 넉넉하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회가 이걸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여당은 한술 더 뜨는 지금 형국이고요. 야당이 그렇다면 이걸 견제해줘야 되는데 야당조차도 사실은 겉으로는 이제 지출 확대를 반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보셨지만 결국은 동의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또 요구를 들어주는 결국 여당발 야당발 세출 확대가 이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재부가 이제 과거와 달리 옛날은 총괄 기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가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부는 재정 준칙으로 통제를 해야 하고 국회는 이제 페이고 원칙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실제 다른 나라에서 다 실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국회도 그 지경이고 행정부도 예전 같지가 않고 특히 행정부의 총괄인 국정 최고 책임자가 사실은 이제 돈을 쓰고 싶은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닌 중간에 이제 재정 독립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분들은 이제 오직 만약에 그 이번에 우리가 보시지만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갖고 어떤 통화량을 이제 우리가 조절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유동성이 가지도 않고 또 너무 적은 유동성이 가지도 않게 이제 아주 중립적인 판단을 잘 하는데요. 재정에서도 이제 그런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독립적인 재정 통제 기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소리 청년국회 부의장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고, 앞서 질문을 해주신 연구원님들께서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의 세대, 청년들의 입장에서 조금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스탠스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서 재정적인 지출에 대한 증가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 재정 지출에 있어서 복지 분야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 저희 청년들이 그 재정에 대한 이제 지출에 부담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부담감은 만약 이제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하면 과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복지 정책에 따른 지출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받는 복지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얼마나 가성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이제 지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더 흔히 조금 더 잘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실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른소리 청년국회 박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시면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먼저 답변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워낙 이게 재정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요. 앞으로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 이제 분야별로 뭐 복지군 복지, 뭐 다른 무슨 경제에서 많은 이런 또 이게 행사들을 많이 가질 텐데요. 일단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 또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앞에서 우리가 복지 지출을 뭐 연간 0.5씩 늘린다라고 하니까 복지를 막 퍼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비되는 것도 물론 줄여야 되지만 이 낭비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를 보시면은 여기 우리 복지 전문가인 양재진 교수님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만은 세계에서 복지 제도 활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도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들이 좀 제대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토양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있는 복지 제도들 중에서 효과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재구조화하는 복지의 제도 자체를 복지 제도 자체를 구조화해야만 복지 지출 규모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 복지 이 무거운 복지 제도를 그대로 가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의 목표인 0.5라고 하는 수치를 달성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 조만간 우리 복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복지 제도를 어떻게 재구조화하는 것이 우리가 복지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아까 우리 박기현 우리 부대표님께서는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죠? 복지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재구조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저희 복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또 청년 입장에 봤을 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청년들의 미래 부담을 증가시키는 아까 우리 페이고도 약간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를 상쇄하는 세수 삭감이라든지 감세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을 같이 써라 라고 하는 게 페이고이듯이 청년들에게 미래의 부담을 지우는 뭐 자잘한 정책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큰 규모의 정책을 만약에 펼 경우에는 적어도 청년들에게 요즘에 장재진가요? 우리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목소리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국회 안의 움직임도 그렇게 있는데 적어도 입법을 할 때 뭐 성인지 평가도 하고 요즘은 뭐 고용 영향 평가도 하고 영향 평가를 하는데 청년들 입장에 봤을 때 청년들의 부담을 많이 늘리는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예,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양재진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기 그 복지 관련해서 이거 다 늘리는 것도 능사도 아니고 다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방향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렸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네. 이게 지금 각 나라의 사회 지출을 이 왼쪽 날개는 노인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된 거고요. 이 오른쪽 날개는 근로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표현을 줬던 근로 가능 인구, 한테 쓰는 사회복지 지출을 GDP 대비 퍼센테이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총량, GDP 대비 얼마나 쓰는가 총량이고요. 우리는 여기 끝에 있어요. 굉장히 적게 쓰죠, 그렇죠? 적게 쓰는 아직은 복지국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고 두 번째는 요 날개를 보시면 왼쪽 날개에 삐죽삐죽 쳐난, 그러니까 노인성 지출, 연금하고 의료에 많이 쓰는 나라가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그래도 많이 쓰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쓰는 나라들은 반대로 근로가능 인구한테 쓰는 게 길어요. 그렇죠? 서로가 상쇄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건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떤 나라들이냐 보면은 삐죽삐죽이 노인성 지출이 많은 나라가 보면은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뭐 포르투갈, 뭐 재팬 이런 나라들이네요. 남부 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노인성 지출이 많은 나라들이. 반대로 이 근로세대에게 쓰는 지출이 많은 나라들 한번 볼까요? 핀란드, 덴마크, 벨지움,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뚝뚝. 북구 유럽이 많이 씁니다. 대신에 북구 유럽은 노인성 지출이 적지요. 덴마크 적은 나라, 요 나라 또 스웨덴도 적네요. 노르웨이도 적고. 이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방향이 남부 유럽형 복지국가로 갈 건지 북구 유럽형 복지국가로 갈 건지라는 거고, 단지 이태리가 스웨덴보다 돈 많이 씁니다. 이태리가 스웨덴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복지에. 스웨덴은 26%, 이태리는 27%. 근데 구성이 달라요. 우리가 가야 될 방이 어디냐라는 거, 저는 북구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인구한테 보육에 많이 해야 되고,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교육, 이런 데 많이 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연금이나 의료보다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추계가 왜 막 OECD 평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고령화 속도인데, 대부분의 지출이 앞으로 추계를 하면 보건하고 연금으로 다 쓰게 돼 있어요, 지출이. 이 근로세대한테 쓰는 거는 뭐 아주 미니멈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복지개혁을 할 때 연금 개혁이 중요해요. 연금 개혁이 좀 중요하고, 의료에서도 그냥 계속 막 하는 것보다는 의료의 지출을 통제하는 것, 즉 중증 위험도에만 하고, 감기라든지 경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개혁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지출 통제를 한 것을 아껴가지고 근로세대에게 써야 됩니다. 근로세대를 위한 복지에 써야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라든지 공보육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뭐 실업급여들 이런 쪽에 이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 이제 우리가 서구 복지국가에 개혁할 때 재정 지출이 막 늘어났다고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개혁했던 거는 이런 연금 지출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 부분의 인력 조정이었어요.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 부분이 작다, 뭐 공공 인력이 작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공무원들만 공공 인력이라고 쳐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고, OECD나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죠. 그냥 예산이 들어가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면 다 이제 공무원이 되는 공공 인력으로 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사립학교 교사는 월급은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사회보장 시스템, 사회 서비스가 민간에서 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월급은 다 국가 보조금으로 해서 국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민간으로 되어 있지만 다 서구식으로 따지면 다 공공으로 카운트되는 인력들입니다. 그게 이제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혁하게 되고 재정 지출하게 되면 공공 부분 민영화하거나 삭감하거나 인력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연금 지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복지에서 노인성 지출에 대한 통제를 계속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고, 공공인력 부분이 유사 인력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비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비는 SOC 사업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거는 단기예요. 1년, 2년 사업이 있으면 끝납니다. 종료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인건비랑 복지 지출은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통제는 여기가 핵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재정, 이게 다 GDP 대비 퍼센티지 아닙니까? 경제 성장이 잘 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경제가 안 되면 아무리 비율이 낮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득이 높아지면 가난할 때 세금 20% 내는 거 굉장히 어렵죠. 부자일 때 세금 소득의 30% 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어느 정도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끝났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재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복지 지출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구성이 노인 중심일 것이냐 아니면 근로 세대 중심일 것이냐, 이 이슈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가 공무원의 수가 외국에 비해 작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으로 카운트되지 않은 공공인력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공공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장이 성장이 되면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혹시 어떤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윤여준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프렌즈의 윤여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교수님들과 연구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에 대한 감사 인사 말씀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제 그 어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그 복지 정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나 그런 것들을 다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서 같이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복지 정책이 저는 그 통계적으로나 어떤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습니다. 청년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2015년 기준으로 그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에서 시행한 청년 고용 정책은 139개 정도로 이제 어떻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59개. 그래서 약 300개 정도가 2015년, 물론 5년 전 기준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물론 이것은 제 주변에서만 들은 소리지만 실제로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청년 고용 정책이나 복지 정책들을 다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300개 중에서 뭐 장학재단에서 해주는 거나 아니면 그냥 장학금 받거나 뭐 그런 정도로밖에 잘 모르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은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제 세입 확충, 아까 그 양대진 전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고령화가 2016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이제 확실히 근로 연령층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복지 제도의 그 형태가 실제로는 그 고령층에 대한 그 복지 제도를 좀 이렇게 고령층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복지 제도로 갈 거라고 저는 조금은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은 연 0.4%의 세입 확충은 장기적으로 이제 2060년 뭐 70년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의 근로 연령층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그리고 빈곤과 소득 격차의 심화 그리고 고령화, 이 세 가지 문제가 실제로 많은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결국 저는 이 복지제도의 세입 확충 또는 뭐 세입 이제 세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 또한 좋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많은 청년 고용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20에서 29세의 청년들은 약 40%가 비정규직이라면은, 결국에 이러한 문제점부터 먼저 그 정부가 해결을 하고 이런 고용 유연성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또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학 진학률도 사실상 MB 정부 때 어느 정도 해소를 했지만 1995년 대학 설립준 제도 이후부터 2000년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막 70%, 80%를 찍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쉽게 말해서 나 4년제 나왔는데 왜 내가 중소기업을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인식 체계가 이미 청년층에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형적으로 거의 굉장히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기형적 그 시장 구조나 또는 그 보조금만을 받아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좀비 기업들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뭐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철퇴가 이루어져야 되지, 실질적인 그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을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확충, 뭐 세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자리를 확실히 어떻게 만들어내고 유연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런 데에서 먼저 그 논의가 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준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지 문제를 노동 문제와 같이 봐야 된다는 문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 원장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노동 분야의 또 전문가이신 허재준 저희 K 정책 플랫폼 연구위원님 계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박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우리 윤여준 선생 한 거에서 제가 금방 팩트를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이거를 34세로 계산했나 그럴 것 같은데 정규직이 그러니까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합치니까 청년층이 24.3%네요. 작년 8월 기준에 24.8%. 뭐 하여튼 팩트는 그런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공약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의 비정규직법을 뭐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야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니까 조금 그와는 다른 접근을 뭐 하는 사람도 이제 보이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제 청년층 그러니까 출산율에도 그렇고 일자리가 안정 안 돼 있고 주거 비용 너무 비싸니까 중소기업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못 살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지 수요는 더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는데 이렇게 생애소득을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 청년층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측면이어서 되게 임팩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제 비정규직 법이라는 게 지금 2년 동안 기간제 고용을 하고 더 고용을 하면 똑같은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한다 이러는데 이거를 그냥 풀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때 풀면 사실은 이제 우려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이론적인 모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청년층이 더 상대적으로 더 비정규직으로 많이 되고 여성이나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비정규직법을 푸는 게 상대적으로 청년층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이게 사실 실증의 문제이지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우려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비정규직법에 대한 어떤 스탠스나 개선 방향을 고려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나머지 그 고령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포션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게 이제 이미 약속해 놓은 연금 뭐 그다음에 의료 보장 이거 안 할 수도 없으면 그러니까 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데서 이제 부채로 조달하거나 근로연령 세대에 쓰려고 해도 사실은 쓸 수 없는 그런 고착화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연금제도 개혁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하루속히 해야 되는 이런 필연성이 있고 그게 노인 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줄이냐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청년층들의 의견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허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노동과 고용의 접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2년 그 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간 비정규직을 하게 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비정규직 법 개정 문제가들이 요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양재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지 내용의 구성이 노인 중심이 아니라 일하는 세대 중심으로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과 좀 전에 이제 윤여준 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청년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대략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철 교수님 좀 잠깐 못한 말씀 해주시고 원장님 말씀 듣고 이게 정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논의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어려운 환경의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서 유지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있었고요. 결국은 재정만 갖고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풍요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결국은 성장해서 어떤 자원,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든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 일자리 문제가 이제 청년 세대 특히 그렇고 어떤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저희들이 지혜를 잘 모으면 살림을 잘하면 되는데, 일자리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나누거나 이제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고용의 기회를 넓히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지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아시지만은 교육과 R&D와 또 기업의 어떤 창의성, 자유 이런 데에서 결국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예. 원장님. 그래서 오늘 뭐 복지, 노동 뭐 등등 해서 우리 재정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우리 재정 문제로만 한정을 해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국가 재정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연 국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재정이 정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이 무엇이고, 거기에 정말 재정 자원을 다 투입을 해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정부가 나서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민들의 큰 부담 없이 국가가,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우리 청년 세대들이나 우리 납세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 세금 문제나 국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국가가 알아서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잘 골고루 이게 베풀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단계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국가 재정의 도움 없이는 굴러가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 눈에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라. 그렇지만 국가가 제대로 해라. 기존에 어영부영하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런 건 다 없애고 필요한 것을 꼭 하세요 라고 하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그 납세자들이 지적질을 조금 해줄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은식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부가, 국회가 모든 걸 다 같이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재정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그 수혜자인 이제 국민들이 이건 필요 없고 이걸 해주세요 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조금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이 재정 자원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납세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K정책 플랫폼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비전 2045, 아젠다 2022 내용 중 오늘 재정 분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재정은 그동안 워낙 탄탄하게 잘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또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악어의 입이 커지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버팀목이었던 재정이 오히려 그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그 복지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부담률에 대한 증가에 대한 준칙 등을 설정해서 우리 악어의 입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재정이 다시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오늘 저희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